네, 이번 시간에는 그 발생과 신경진화가 아니고 동물진화입니다. 제가 좀 잘못 적으셨는데, 참 이게 진화라는 주제가 참 어렵고 무거운 주제인데,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좀 간단하고 좀 단순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할 사실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아까 박물 박사님이 다 결론을 미리 내주셨기 때문에 그 결론을 가지고 살을 붙이는 작업을 제가 20분 동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발생과 동물의 진화, 발생과 진화라는 것은 이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은 아까 진에서부터 모폴로지로 가고 모폴로지에서 펑션을 통한 비헤이버가 나왔잖아요. 근데 최종적인 결론을 보면 진이 발현되는 것을 시간상으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짧게 스펙트럼을 한 개체의 일생으로 나눠보면은 그게 발생이 되는 거고, 긴 시간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보면 그게 진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반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 생물학을 구분구분 짓지만은 전부 다 이 게노믹스에 관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그 본격적으로 여러 분야를 이렇게 맛보기에 앞서서 앞단에서 우리가 그 생명이 탄생하면서 동물이 진화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시간 순서대로 따라서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뭐 별다른 지식이 필요 없고 그냥 무한히 상상하고 박사님이 아까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의 현실과 기현실을 넘나들면서 최종 결론이 나려면 현실로 돌아와서 인간이 뭔지 여기 통해서 그거를 방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 순서상을 보면은 먼저 137억 년에 그 빅뱅이 터져서 우주가 진화가 되어왔고, 이 중간에 46억 년에 지구가 탄생을 했죠. 지구가 탄생을 해서 처음에 비행성이 합체가 되면서 온도가 높아져 있는데 생물이 탄생할 만큼의 물리적인 온도를 기록한 게 이제 학자들이 가설을 내세웠는데 이게 39억 년이라고 해요. 이때 최초에 뭔가 생명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거를 육안으로 확인한 게 최초의 원래 생물이 35억 년. 이게 뭐죠? 35억 년. 우리가 최초로 확인한 게. 네, 시아노박테리아라는 우리 스트로마토라이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이 원핵 생물이 쭉 원핵세포가 존재해왔다가 그 세포 공생설을 통해서 약간 복잡해집니다. 그 복잡해진 게 진핵세포인데 진핵세포가 언제까지 있었죠? 21억 년입니다. 이것도 이때까지 진핵세포가 복잡해져 있지만은 이건 계속 단세포예요. 복잡한 다세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진핵세포가 드디어 이제 복잡성을 획득해서 다세포로 출현한 게 보통 학자들이 가설을 내세운 게 15억 년입니다. 구체적으로 화석을 통해서 확인한 거는 12억 년이고요. 이 조류, 남조류 뭐 이런 게 있죠. 조류를 통해서 화석으로 남아있는 게 12억 년입니다. 그러면 저 때가 이제 사실 이 다세포 진핵 생물이 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드디어 최초의 동물이 한 10억 년에서 한 7억 년 사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 때까지는 전부 다 세포 단위에 있는 거지, 무슨 뭐,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의 형태는 아닙니다. 10억 년까지 오고, 이때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신 5억 3,500만 년에서 5억 2,500만 년까지 이때 캄보디아의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캄보디아의 대폭발을 통해서 엄청나게 다양성이 확장이 됐는데 그 이전에 동물이 형태가 발생이 됐다고 보는 거죠. 이 사이에 절묘하게 한 5억 5천만 년에서 5억 3,500만 년 사이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에디아카라 생물군이 존재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캄보디아의 대폭발 이후에 동물의 다양성이 오늘날 엄청나게 커졌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해면동물이다, 뭐 잡초동물이다 이런 것들이 출현한 시기는 한 9년 먼저이고 이렇게 보통 이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과 이 동물의 진화라는 건 철저하게 저 앞간의 이 시간들은 다 없애고 이쪽 이후의 이야기라는 시간상으로 보면 이걸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최초의 생물이 탄생한 이 39억 년의 가설을 보면 첫 번째로는 그 무생물적인 형태로 그 뭐 아미노산이나 뉴클레오티드 같은 작은 유기 분자들이 무생물적인 방법에 의해서 자연에서 합성이 된다. 그걸 첫 번째로는 가설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후 그것들이 고분자, 단백질이나 핵산 같은 고분자로 어떤 조건에서 중합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것들이 어떤 세포막에 갖춰지고, 네 번째로 그게 이제 하나의 기초적인 생명체로서 뭐 자기 복제하고 대사하는 물질로 만들어진다. 이런 기본적인 가정 속에서 이때 이제 단세포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생명의 역사에서 사실은 뭐 우리가 온갖 이 문들, 35개 문들의 그 동물들도 있고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현상이라면 이 단세포에 출현하고 다세포, 우리 뭐 강의 시간에 배웠죠. 멀티셀러러티라는 그 과정이 생물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정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표를 머릿속에다 상상을 하시고 동물이 특히 저희 멀티셀러부터 어떻게 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특징 지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동물들로 구분이 되는지 이 발생 관점에서 몇 가지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걸 그림을 그려놓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합니다. 멀티셀러러티, 여기 다세포에서부터 출현하면서 첫 번째는 대칭 구조입니다. 대칭이라는 게 스마트리. 이쪽 일단 한 축으로 쭉 이렇게 다양성이 확장되어 과정을 먼저 그려놓고 이 반대편에서 나타났던 현상들, 생물들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성의 한쪽은 바이레터럴, 시머트리 하고, 이게 또 형태상으로 바디 캐비티 탄생을 하고, 이 바디 캐비티에서 진정체감과 무치장이 나오죠. 시얼런이 나오고, 세그멘테이션 나오고, 여기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시 저기는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세포에서 맨 처음에 이게 모폴로지로, 물리학적으로 모폴로지로 생명체로 탄생하면서 동물이 돼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움직임, 동물의 특징이라면 근육세포하고 신경세포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중요해집니다. 그 움직임이라는 모폴로지, 그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형태가, 최초로 확대한 형태가 바로 대칭성입니다. 그 대칭적인 형태로 태어난 이 보통의 모든 다양성 있는 이 동물들이 나타나는데 대칭성이 없는 동물 있습니다. 노싱어트리가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뭐죠? 포리퍼라는 해면동물입니다. 해머트리, 이때부터 당연히 다세포가 이 동물로서 어떤 기능을 하면서 형태를 획득하고 조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머트리, 대칭의 형태를 가지면서 조직을 갖는 티슈, 여기는 노티슈입니다. 노트티슈. 그 다음에 이 시머트리를 가지면서 시머트리가 더 확장돼서 한쪽은 이 형태 자체가 자고대칭으로 가고 한쪽은 방사대칭으로 이렇게 동물군으로 그림되는데, 주로 동물들이 어떤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이 종속 영양 생물이다 보니까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먹이를. 그래서 움직이려면 반드시 좌우 대칭이 필요하고 방사대칭은 어디 사방이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방사대칭 동물군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아무튼 소수는 존재하고 있는데 이거를 라디얼 시머트리. 그래서 여기에 동물이 여기에 속한 것들이 그 자포동물 많이 되려요. 이 자포동물에는 보통 우리가 히드라, 말미잘, 산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서 이제 단순히 좌우대칭뿐이 아니고 좌우대칭이 생기고 하면서 방향성이 생기면서 바로 이 캐비티.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작을 하게 되면 사실 캐비티가 없으면 몸이 뒤틀리고 막 충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완충하기 위해서 이 캐비티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노 캐비티 하는 반대편에 이 동물군도 좀 있습니다. 이 노 캐비티는 바로 편연동물군이거든요. 플랫워음스. 그래서 이게 편연동물, 플라나리아 같은 경우는 이 캐비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캐비티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발달한 게 진정체감, 시어럼과 수도시어럼. 수도시어럼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 배역들이 내배역, 중배역만 되는 이배역 동물인데 여기까지는 이배역 동물입니다. 나이다리아 여기까지는 이배역 동물인데 여기서부터는 이 바디 캐비티를 가면 중배역이 아까도 그 앞서서 다들 설명을 해주셨는데 체감을 만드는 것은 보통 중배역들이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삼벽동물, 이 위에 삼벽동물들입니다. 전부 다. 삼벽동물이고 이 수도시어럼은 네마토다. 네마토다라고 해서 이거는 서면동물 우리가 얘기하죠. 뭐 시진양충, 청충, 요충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 기생충이라는 것들이 전부 다 이쪽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세그멘테이션은 이렇게 체감을 만들고 좀 더 다양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몸의 부속지, 이 체절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절이 형성되는 것은 자연이 얼마만큼 우리가 이렇게 모듈화돼서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그멘테이션 하는 도중에 몰러스카 반대편에는 이 몰러스카에서 연체동물들 뭐 오징어, 문어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에서 한쪽은 이제 그러니까 선구동물, 후구동물이라는 이 몸의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로스톰 디벨롭먼트. 하고 여기에서 나가는 게 이렇게 주철로스톰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이거는 후구동물입니다. 이게 이제 그 아까 프리미티브 피트라고 하는 발생 대화 단계에서 구멍, 원구라고 하죠. 원구가 어떤 형태의 기능과 향후 어떤 것으로 발전하냐에 따라서 이 동물군들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원구동물, 선구동물, 후구동물 이렇게 나누는데 그 원구가 입이 되는 거, 원구가 입이 되는 걸 선구동물이라고 하고 원구가 아닌 그 반대편 대칭점에 있는 쪽에 그 구멍이 입이 되는 걸 갖고 후구동물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원은 거기에서 왔고 실질적으로 체감구라고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나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고 원구동물하고 이렇게 대칭점이 있거든요. 그 후구동물이 발전을 해서 나온 게 이 노토포드, 척색이 가진 코다타. 척색동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후구동물에서 나온 게 타이노도마타. 타이노도마타라고 해서 극피동물 있죠? 성게, 해사, 뭐 이런 종류인데, 박사님이 이거 많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오각형의 방사대칭형을 가지고 성체는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거의 동물을 분류할 때는 철저하게 발생 단계에서 어떤 체가
그 모양을 가지느냐 이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발성 단계는 저도 철저하게 이 좌우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따라서 도문을 짓는 거고요. 세그멘테이션은 이 듀트로스톰에서 이쪽은 사실 이제 보면은 이 저쪽은 후구동물이니까 이쪽에 성구동물이 와야 되는데 성구동물의 대표적인 게 환영동물입니다. 환영 마늘이나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아넬리라고 하는 과정에서 분류되어 있는 게 그 부속지가 깔려있는 그러니까 반절, 결합된 반절을 가진 절지동물이 나옵니다. 조인트, 어펜디 여기 있는 절지동물은 안트로포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구동물과 대신 이쪽의 그 절지동물 이쪽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절지동물들은 아시다시피 전부 다 외피동물이죠. 그래서 여기는 엑토동물, 엑소스켈레톤 그리고 듀트로스톰 이쪽은 엔도스켈레톤 내골격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도표를 사실 하나를 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잘 감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동물, 지금까지 10억 년 이상의 동물군들을 다 분리해놓고 어떤 체형, 어떤 움직임, 어떤 양태를 가진가를 발생학적인 측면에서 발생이라는 것은 한 개체가 그 수정란으로부터 좀 더, 수정란이 하나의 세포인데 그게 좀 더 복잡하고 커지고 다양해지고 조직을 갖고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게 바로 발생이거든요. 그 발생에 비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을 잡아가지고 동물을 분류해놨는데 이걸 가만히 보세요. 시간 순서대로 거의 일치하고 있거든요. 일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첫 번째는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게노믹스를 빼면 안 됩니다. 이 핵심 키워드가 진화론 발생이면 이 게놈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가, 어느 장소에서 발현되는가. 여러분들이 봤지만 아까 하나의 세포가 하루 이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성체로 이렇게 모양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게 전부 다 게노믹스가 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발현을 컨트롤하는 게 사실 진화 발생 생물학에서 이 보면은 그 놀랍게도 이 게놈을 결정짓는 구조 유전자가 그걸 결정짓는 게 아니고 구조 유전자가 어떤 단백질들을 만들어라, 어느 타입에 만들어라, 어느 장소에 만들어라 그걸 조절하는 조절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혹수 유전자나 호메오 유전자를 비롯해서 그런 조절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그런 구조를 결정짓는 결정 유전자보다 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곧 발생과 진화의 모든 키를 쥐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걸 보게 되면은 사람이 사실 이 파리의 눈이나 뭐 코끼리의 눈이나 사람의 눈이나 모든 동물의 눈을 결정짓는 그 유전자는 어느 동물이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동물이 10억 년 전에 출현했을 때 그 공통 조상인 동물의 그 조상이 원천적으로 다 가지고 있던 것을 미묘하게 이 진화 과정 속에서 아니면 시간 과정 속에서 이 발생 과정에서 그 조절 유전자가 미묘하게 변이를 일으키는 것, 그 변이가 추정된 게 바로 진화입니다. 그 미묘한 변이가 처음에 하나의 세포부터 이 다세포에 이르고 다세포에서 동물로 이르면서 그 원조상이 가졌던 그 조절 유전자들이 쭉 약간 변하면서 발생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축적된 게 무수히 많은 진화의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노믹스의 관점을 관찰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다양성과 운동성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세포부터 이렇게 쭉 이 도표를 보다 보면 점차적으로 뭔가 운동성이 좀 더 정교해지고 잘하는 쪽으로 이게 발달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아울러서 형태도 거기에 맞는 모플로지를 갖다 형성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성하고 이 운동성은 사실은 이 같이 맞물려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사실 저희 노소코드나 뭐 양막류에서
우리가 당국류, 이국류, 무국류를 통해서 이게 뭐 공룡도 나오고 조류도 나오고 또 뭐 우리 영장과 등장하기까지 나무 따찌부터 뭐 여우원숭이, 안경원숭이, 뭐 신대리원숭이, 부대리원숭이, 그 다음에 에이프라고 하는 이 영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인간까지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인간을 결정짓는 그 조절유전자가 거의 유사합니다. 99% 다 유사한데 약간의 조절유전자가 발생 단계에서 변이를 일으켜서 추측돼서 오늘날 인간까지 이렇게 다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발표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그 발생과 진화와 이 생명의 탄생이 전부 다 게노믹스라는 한 그림에서 시간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여러분이 개념을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 발표를 다들 지금 내용 발표를 잘하시는 것 같고, 이 그림이 그려져요. 어떤 그림이냐면, 이거 저 간단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네. 요런 걸 딱 하고, 요 단계 그 신경 시스템 진화를 요 결부해갖고 설명을 하고, 이런 걸 한 사람이 도표로 그리고, 한 사람이 신경 시스템 하고, 이런 체감하고, 여기에 저 외국하고 내국 요런 걸 각각 해서, 요거 하나에 한 5명이 메달을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박자세 회원들끼리 그 심부전 하겠다는 그 백그라운드가 이런 겁니다. 지금 오늘 발표하신 이런 수준의 발표들이 한 10분 정도 할 수가 있다면, 하나의 플랫폼 속에, 이런 것도 그 중에 플랫폼 중에 하나죠. 이런 플랫폼을 몇 가지 제시를 하고, 그거를 생명 전체의 그런 속으로 그림을 하루 다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주 유익한 강좌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에서 이야기했는데, 쭉 올라가면서 이 운동성이 이렇게 가잖아요. 아주 정말 운동성. 그래서 오늘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하수가 없어요. 그 운동성이 수면 상태하고, 렘 수면 상태하고 의식 상태에서 운동 클러치가 풀어질 수도 있고, 연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뭐냐면, 뇌 수면의 가장 기가 막힌 현상을 본다면, 모터 센서리 플루시에이션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터 센서리 플루시에이션. 알았어요. 센서리 모터 플루시에이션. 센서리 모터 플루시에이션. 우리나라 말로는 그 있습니다. 이 구글에 들어가보면 그 항목이 있어요. 감각 운동 반상이라는 게 있어요. 뉴로사이언스 중에 이 꿈하고 연결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 출력이 나갈 때, 그 축삭의 일부가 감각 영역으로 내려가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 중요한 게, 모터 센서리 그 환상이 왜 중요하냐면, 생명 전체를 볼 때도 중요해요. 이렇게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쭉 할 때,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시각, 청각, 이쪽이 바로 뭐라 그랬죠? 센소리 모터. 풀 안 됐는데, 이게, 센소리 모터에 쭉 있었어요. 근데, 센소리와 모터는 상당히 센소리가 있다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모터가 같이 엉겨 있어요. 이렇게. 모터성 세포가. 근데 인간에 와서는, 이게 이제, 여기에 센소리가 있다면, 주로 체감각이죠? 체감이 있다면 모터가 이 앞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억 개의 세포 덩어리인데, 이 사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데몬 같으면, 여기서 운동 출력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먼저 일로 보내줘요. 내가 시그널을 보냈다고. 꿈의 현상이 유니크한 게 뭐냐면, 꿈에서는 일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풀어주잖아요. 주로 어린 날 어떻게 말씀드린 거 어디서 풀어주느냐 하면요. 그 부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풀어주냐면, 이 연수 쪽에 있어요. 연수에 이제 척추가 있잖아요. 다음에 요거 연결되는 거가 글리신이라는, 억제성 호르몬이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되게 풀어줘요. 여기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연결되면
연결되는 꿈의 내용이 연결돼 갖고 소위 말해서 행동하는 게 뇌수면 수면장애 운동증인데 이것을 이제 딱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전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잠자는 동안에 이 꿈꾸는 사람 입장에서 운동 출력이 딱 동안에는 운동 출력이 안 나왔다 하는데 꿈꾸는 동안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학습 효과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운동 출력을 내 보냈다는 것과 신호가 이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꿈이 마음 같은 날은요. 이 몸에다가 전극을 붙여놔놓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 스크린에 자기 몸 운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운동하는 그 PC 게임에서 그 운동하는 사람이 화면상에 내 움직임을 보면서 내 움직임이 피드백 받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꿈하고 같아요. 네. 꿈이 바로 그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면 실제로 이게 끊어졌는 걸 몰라요. 꿈에서는. 그 출력이 나갔다는 효과를 그대로 봐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센소리 모터 할루시에이션, 감각운동 환상이에요. 환각이라고 해요. 감각운동 환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꿈이 왜 제한되어 왔느냐 하면 뇌 수면 학습하고 관계 있습니다. 리얼타임, 리얼 시스템에서 그걸 학습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한 지대에서 감각운동 학습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좀 필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